요새는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30대부터 교수를 했습니다. 만 32살부터 고려대학교 교수를 했습니다. 근데 30대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가르쳤습니다. 그냥 배운 대로 가르쳤어요. 40대에는 학문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50대에는 내가 아는 걸 가르쳤어요. 내가 아는 걸. 그래서 그때는 책도 많이 썼습니다. 60대에는 기억나는 걸 가르쳤어요. 근데 70대가 되니까 옛날 헛소리를 또 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지정학도 옛날에 헛소리를 또 오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수로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줄을 아직도 유효기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조금은 쓸만하다고 그래서 불러주신 우리 남강규 박사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면 됐죠? 저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한 것이 미중 대립과 한반도 지정학의 새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저한테 부탁을 했고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뭐 원고료 받자고 논문을 쓰겠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몇 마디 해도 되면은 하고 그렇지만 몇 마디 한다고 얘기하고 나서 나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이거 오랜만에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고려대학교를 떠날 때 리타이어 하기에 마지막 내가 가르친 클래스가 지정학이었습니다. 대학원에서 특별과제 연구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고려대학교 떠나서 고별 강연을 할 때 제 강연 주제가 바로 한반도 뭐 지정학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요새는 너나 나나 입만 열면 지정학이야 이게. 그래가지고는 도대체가 이게 지정학이란 말을 입에 달지 않으면 마치 국제정치를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2차 세계대전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우리는 지정학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은 나치세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치의 냄새가 나기 때문뿐만 아니라 한스 모겐서 현대국제정치의 아버지 한스 모겐서가 Politics Among Nations에서 지정학이라는 것은 가짜 과학이론이다. 그리고 그냥 한마디로 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스 모겐서 책을 읽고 공부한 모든 사람들은 지정학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대 국제정치학이 태어나기 전에 이론이 국제정치 이론이 바로 지정학 이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미중 대립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미중 대립을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러면 지정학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느냐? 안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미중 대결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공동의 적이었던 소련이 사라지고 나니까 나머지 두 개의 강대국이 자연적으로 대립하게 된 것이다. 세 개의 강대국이 있을 때. 이게 기본적으로 2500년 된 이론입니다. 수시대로서부터.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쫓겨가니까 동맹국이었던 아테네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시안 전쟁을 했고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와 일본 제국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소련과 미국이 대결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적이었던 적어도 1970년대부터 대소 공동의 사실상의 동맹 내지는 우호국가였던 중국과 미국 사이에 소련 제국 소련이 망하고 나니까 두 제국은 자연스럽게 대결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지정하고 아무 관계없이 상식적인 최소적인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한테는 미중 대결은 금방국 전쟁을 붙는 건 아니지만 그 대결의 상황이라는 것은 지정하고 없이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했고 가장 오래된 설명은 공동의 적이 사라지면 싸운다. 나머지도 강대국은 이런 이론으로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정학이라는 것은 특수한 역사적인
역사적인 허구라니까 그다음에 말이 문제네. 역사적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19세기에 하겠습니다. 19세기의 말은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다른 강대 국가들이 요즘 말하는 라이징 파워였습니다. 이 라이징 파워들 가운데에서 19세기 말입니다. 그 가운데 나와서 미국의 라이징 파워를 보고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바다를 지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었습니다. 근데 마한의 그 책은 그냥 영국의 역사입니다. 뭐 특별히 세울 것이 없어요. 영국은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게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얘기입니다. 예. 따라서 영국의 역사를 쫙 보니까 이 19세기의 대영 제국인 걸 보니까 미국도 대영 제국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소위 미국의 테메스토클레스가 된 사람이 알프레드 마한인데 문제는 그 당시에 라이징 파워들이 다 이 아이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알겠어요? 일본도 그렇고 특히 카이서, 독일이 그렇고 이 기본적인 생각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거의 동일하게 1910년 아니야 1890년대 이 유럽에는 풍미하는 철학적 사조가 있었어요. 사실 마르크시즘이라는 게 레닌의 1917년 혁명 이후에 마르크스 레니니즘이 굉장하게 역사에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되어 있지만 19세기의 마르크시즘이라는 건 별거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마르크시즘보다도 더 강력하게 지식인과 인간들의 두뇌의 머리를 사로잡았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것을 부인하기 봅니다. 그것은 바로 허버트 스펜서의 소셜 다이닝 적자 생존 이론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라는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서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느냐.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강자가 가장 잘 적응하는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과학자였습니다. 바이올로지컬 오가니즘을 인간사회에 적응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사회도 소셜 오가니즘이 된 것입니다. 오가니즘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생로병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버트 스펜서의 적자생손이라는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 너무나도 간단하고 강자만이 사로잡는다는 이것이 사실상 그 당시에 유럽의 지식인과 정치 지도자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사무라이의 책을 읽은 분은 세오도르 루스벨트도 바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이 풍미 속에서 지정학이 등장합니다. 1891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나체를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이 당시에는 지정학이라는 명이 이제 그 다음에 젤렌에 가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만 인류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공간을 위한 끝없는 투쟁에 처져 있다라는 주장을 라첼이 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켈서는 지오폴리티스란 말을 처음 사용하면서 강대국일수록 영토 확장을 할 욕구가 강한 것이다. 강대국은 영토 확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경선은 다이나믹 프론티어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동물처럼 인간 사회도 성장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전하는 것이다. 지정학 다 나왔습니다. 삶의 공간이 나왔고 삶의 투쟁이 나왔고 전선
영원한 전선, 거기는 불꽃 튀는 다이내믹한 전선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정책에 활용하게 한 사람이 칼 하우스호퍼입니다. 칼 하우스호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왜냐? 이게 바로 이제 나치스와의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칼 하우스호퍼는 일본을 그 전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게 생명선이 아까 말씀하신 뭐 먹으면서 팽창하는 걸 봤어요. 팽창하는 거. 이게 그 사람은 뭐 일본 사람들은 라이플라인 뭐 그랬었지만 이게 바로 생존을 일본의 팽창. 그래서 1921년에 하우스호퍼는 맨 먼저 낸 책이 일본의 팽창에 관한 책을 먼저 냈습니다. 다만 그 책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 빼놓고는 난 갖고 있거든. 갖고 있다는 게 꼭 보지는 않았다는 것 같은데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칼 하우스호퍼가 이 당시에 쓰리스탄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지정한 연구소도 운영하고 이러면서 바로 삶의 공간, 리빙 스페이스를 위한 확장을 한 정당 이론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벤스라움 공간을 확장한다, 팽창한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팽창한다는 거냐? 그냥 끝없이 마치 그 미어샤이머처럼 그냥 바다가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간다는 거냐?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팽창하느냐? 셀프 서피션시. 그 당시에는 오타크라고 그랬습니다. 자립을 이룰 때까지. 그럼 무슨 자립이냐? 장기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제국의 건설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제1차 대전을 겪으면서 제국만이 장기적인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걸 모든 사람이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것을 무엇보다도 가장 뼈저리게 배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을 수립합니다. 그것을 뉴 오더라는 이름으로서 대동아 공영권을 자기들이 이루면 뭘 할 수 있다? 장기적인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일본 제국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지정학은 제국 건설의 지정학입니다. 이 제국 건설의 지정학은 그러면 그 당시에 미안합니다. 제국 건설은 그러면 어디까지 간다는 거냐? 독일의 제국 그럼 독일이 어디까지 간다는 거냐? 이 당시에 이 지정학 이론의 하우스호퍼 다음으로 지정학을 얘기한 사람이 칼 슈미트입니다. 칼 슈미트는 그로스라고 큰 팽창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939년에 그래서 이 사람도 지정학 이론가예요. 칼 슈미트가 지정학 이론가라고 나온 책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당시 하우스호퍼도 영미 세계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유럽의 세계가 있고 이것은 독일의 헤게모니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헤게모니의 러시아의 세계가 있고 아시아의 세계가 있고 이래서 이거는 지역 간의 균형을 제국 간의 균형을 말했어요. 하나의 지역이 하나의 제국이고 이 제국들 사이에 있어서의 자립하잖아요. 오타기 자립된 지역적 제국 국가들 사이에 일종의 국제 질서를 말한 것이 바로 하우스호퍼였고 칼 슈미트였습니다. 그래서 칼 슈미트는 이런 세계를 플루리버스 PLURI 버스 플루럴 유니버스 플루리버스의 세계로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됐어요. 왜? 히틀러가 무슨 개소리야. 그리고 소련을 침공해 버렸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칼 하우스호퍼는 일본을 너무 좋아해주고 자기 마누라 독약 먹이고 저는 허락기
독일이 해가지고 이 한많은 세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의 건설인데 이 제국의 건설을 하는데 가장 새롭게 시작한 것, 여러분, 대륙 국가가 바다로 나가면 세계 말썽을 일으킵니다. 해양 국가가 육군을 기르면 문제가 생겨요. 해양 국가가 해군만 갖고 있으면 괜찮을 텐데 방어고, 육군을 기르면 상륙작전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일본 뭐 나오는데 일본 아직 육군 없어요. 상륙작전 못합니다. 그거 방어 해양 국가는 행동을 위해서 육군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 국가가 육군을 기른다 그러면 이건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전통적인 대륙 국가가 바다로 나가겠다라고 하면 이건 주변 국가들이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독일식의 지정학, 제국 건설의 지정학이더니 오늘날 중국의 바로 지정학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지정학과 미국의 지정학의 좀 지정학적 전략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다면, 바로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이러한 정책은 1대 1로로 표현합니다. 원 벨트, 원 로드로 표현하는데, 바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요구하고 현상 타파, 새로운 질서를 나아가기 위해서 21세기에 바로 마한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중국은 인구는 많고 뭐 무기가 아다시피 좀 원시적이고 그래가지고 항상 걱정은 북쪽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육군 중심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그러다가 비로소 21세기에 그들은 눈을 떴습니다. 위대한 제국으로 가는 길은 오로지 바다를 통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은 모든 제국을 CCTV를 돈을 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프로그램도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가지 않고서는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바다로 나가다 보니까 이미 기존의 바다에 여왕이 있어. 그래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중화주의와는 어떻게 다른가? 아이고, 이제 옛날부터 중화주의가 있었잖아. 근데 중화주의는요, 그람시안적인 겁니다. 앤토니 그람시안처럼 문화적 헤게모니의 세계였고, 오랜 동안 중국 사람들은 그것에 우월감을 갖는 것이 바로 중화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미들 킹덤 신드롬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독일식으로 바꾸면 문화가 아니라 뭐가 중요해지느냐? 파워, 밀리터리 파워가 천면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화주의와 독일식의 제국주의 건설이라고 하는 지정학과 다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이것은 단순하게 플루랄 지역적인 것으로만 중국이 동아시아만 이렇게 뭐 지배하겠다 그러면 괜찮은데, 중국이 인도양을 뚫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건 중화주의도 아니고 이건 히틀러식이야. 원래 독일식의 지정학도 아니고 히틀러라이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글로벌 챌린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글로벌 챌린지 하면 글로벌 파워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글로벌 파워는 사실상 미국뿐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맞선다고 볼 수 있는, 또는 거기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의 지정학은 어떤 것이냐? 미국의 지정학은 원래 영국의 지정학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1904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맥킨더, 헬포드 맥킨더. 헬포드 맥킨더는 러일 전쟁이 터지기 며칠 전에 이걸 이론을 제시했는데, 그 당시에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이제 한다. 영국에서는 프랑스를 견제해준다, 동맹국가. 아까 누가 그 얘기할 때 프랑스까지 곁들어가지고 일본 러일 전쟁에 끼었던 거 아닙니다. 프랑스는 어디에 러시아에
동맹국가예요. 근데 러시아의 동맹국가를 꼼짝 못하고 러시아를 도와주지 못하게 한 게 영국입니다. 예. 예. 그래서 할포드 맥킨더는 그동안에는 이게 영국의 배를 통해서 해양을 역을 통해서 해군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게 철도가 시베리아 철도가 와가지고 이게 보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병력과 물량을 수송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앞으로는 이 대륙을 지배하는 자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생각을 해놨어요. 그 전에 앞에 곡창지대인 폴란드, 우크라이나를 거기에 하틀랜드는 자꾸 넓어져가요. 넓어져가는데 하여튼 결국은 뭡니까?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면 해양국가인 영국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그 당시에는 반러시아의 이론으로서 영국의 전략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지정학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이건 글로벌 전략이었고 그 후에 우리는 이제 지정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맥킨더의 이론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라시아 대륙에 대해서 가장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던 러시아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 동맹국이 됩니다. 오히려 적은 누구에서 독일이 됐어요. 맥킨더는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했었는데 어마어마한 러시아 대국을 근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두 번에 걸쳐서 문제는 독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삼국 협상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동맹 그래서 맥킨더의 러시아의 일종의 견제 이론이었던 맥킨더의 지정학 이론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됐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없었지만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그 후의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오늘날의 미국의 지정학 이론가인 니콜라스 존 스파이크만입니다. 니콜라스 존 스파이크만은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1942년에는 이제 아직 스탈린그라드 전쟁이 있고 또 미드웨이 전쟁이 있던 그 시기에 이 전쟁은 미국은 이긴다. 미국은 이긴다. 아직 빛나는 전선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이긴다. 이것은 그러면서 맥킨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유라시아 대륙 하틀랜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건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 이것을 맥킨더는 월드 아일랜드라고 불렀습니다. 왜 중요한 것은 이 문명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문명이 발달된 이 연안 지역인 것이다. 린랜드가 중요한 것이다. 이게야. 모든 투쟁은 이 린랜드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1943년에 맥킨더가 포린 어페어에서다가 글을 썼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 열심히 안 찾아보니까. 맥킨더가 자기가 얘기했던 것이 좀 잘못됐다. 그러면서 니콜라스 스파이크만의 이론을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게 맞다. 내가 수정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스파이크만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의 안전을 위해서 말하겠어요?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말하죠. 그래서 미국의 안전을 위한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 미국은 대서양 건너 그리고 태평양 건너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의 양쪽 지방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여기서 헤게모니가 등장해서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건너 침략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서양과 태평양 너머에 관심을 갖고 미국은 오펜시브한 전진 기지를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안목은 미국이 대서양 건너가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군에 가만히 있으면서 뭘 위해서 나가서 활동하겠어요? 힘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그래서 헤게모니가 유럽과 아시아에서 등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베스트 인터레스트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필요하면 전진기지로 나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봉쇄정책입니다. 봉쇄정책은 여러분들이 조지 캐난이 봉쇄정책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조지 캐난이 니콜라스 스파이크만 있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니콜라스 스파이크만을 봉쇄정책의 가드파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로 닌넨들을 중심으로 한 봉쇄정책으로 대소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했던 것, 이것이 수행하다 보니까 미국이 동맹을 맺게 되고 너무 지나치게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원래 밸런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밸런스가 없어. 유럽에도 없고 아시아에도 밸런스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들어가니까 밸런스가 아니야. 뭐가 됩니까? 디터러가 된, 억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942년에 이미 앞으로의 현재와 미래의 세계를 내다볼 때 앞으로 미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국가,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다. 일본은 이거 패배하게 돼 있고, 일본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수밖에 없다. 마치 어떻게 우리가 유라시아 유럽의 밸런스 오브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깨지는 게 겁이 나서 미국은 2차례나 뛰어들었다. 영국을 결국은 보호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은 미국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전쟁도 끝나기 전에 적대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순전히 전략적으로 말을 했어요. 이게 1942년에 책이 나왔으니까 그 전에 생각한 거겠죠. 1942년에. 그래서 미래의 위협은 이거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저 사람 어디서 저거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았어요. 사무라이 정신의 부활이 아니야. 미래의 위협은 미들 킹덤 신드롬에서 오는 것이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상황을 정확하게, 그 사람이 뭐 예측을 나간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의 예상은 오늘 정확하게 사실상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지금 공개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아시아의 영국이 될 거야. 영국처럼 행동할 거야. 아시아의 영국이 되겠다는 것이 바로 일본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여러분 다 아다시피 1935년 프랑스의 귀족 정치인 또꼬벨이 미국을 방문하고 디모크라시 인 아메리카의 맨 마지막 한 페이지에 갑작스럽게 앞으로의 세계는 러시아와 미국이 둘로 나눠서 지배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20년 만에 실현됐어요. 따라서 미국은 봉쇄 정책을 하고 유라시아 대륙이 어떤 국가의 헤게모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 헤게모니를 이루면은 이것들이 태평양을 건너오거나 헤게모니를 유럽에서 이루면 태서양을 건너올 거다 이게야. 오기 전에 미리 막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밸런스가 아니고 디터러가 됐고, 이 디터러의 상태에서 지금 미국은 과거에 밸런스가 제일 좋은데, 과거 영국처럼 밸런스가 제일 좋은데 디터러기 때문에 팔을 뺄 수가 없어요. 왜냐? 밸런싱을 할 수 있는 다른 국가가 없어요. 유럽에서 러시아를 밸런싱할 만한 나라가 없어. 아시아에서 중국을 밸런싱할 만한 나라가 없어.
일본은 지네들이 다 조져놨잖아. 무기 헌법도 다 지네들이 만들어가지고 무기도 못 쓰게 하고. 그러니까 시킬 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들여오고 직접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 한국자 월남전까지 해가지고 너무 많이 개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이거 우리 너무 한 거야. 슬금슬금 뒤로 가자. 조금씩 빠져보자 시작한 게 바로 닉슨 독트린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빠져나가고는 싶은데 아니 우리가 빠지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게 여러 가지 동맹국과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관계가 복잡하니까 그냥 조금씩 안 보이게 뭘 좀 빼려고 그랬어요. 즉 이 기본적인 방향과 생각은 미국의 고립주의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고립주의 그러면 별거 아닌 줄 알지만 이것은 미국의 탄생부터 시작한 외교 정책이 조지 워싱턴 거기 잘 나와 있어요. 그 조지 워싱턴 책에 조지 워싱턴의 룰 외교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이 중립이고 고립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미국이 13개 조그마한 국가였거든요. 사실 약수국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립주의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언제까지 수행했느냐? 1차 세계대전까지 그 고립주의가 이어왔어요. 윌슨도 전쟁 참여하지 않겠다가 이제 미국 패가 이제 상선이 계속 파괴되고 이제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보니까 미국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동안에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는데 퍼싱 장군을 파견해가지고 뭐 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다시는 우리 참전하지 말자. 우리는 오로지 우리 미국 문제만 신경 쓰자. 이것이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아메리카 퍼스트가 뭔지도 모르고 잘 이해를 뭐 엉뚱하게 미국이 최고다 뭐 이걸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그리고 미국 최고고 한국 코리아 퍼스트 그거 다 그거 아니 그게 아니고 이 특별된 이 의미는 미국은 미국 문제를 우선으로 해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자. 밖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지네들이 알아서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930년대 미국을 지배했던 여론이고 미국을 지배했던 분위기입니다. 이걸 이끌었던 인물이 있어요. 1930년대. 그게 찰스 린든버그입니다. 뉴욕에서 파리로 최초로 대서양 횡단을 한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이 스타가 미국에서 시카고에서부터 해가지고 아메리카 퍼스트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운동은 당시에 미국 여론의 80에서 85%를 지배함으로 해서 당시 미국의 유권자들은 고립주의자, 즉 아메리카 퍼스트가 된 것입니다. 사실 아메리칸 퍼스트. 바로 이 분위기 때문에 80에서 85%에 달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즉 고립주의적인 이 분위기이기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후보 대통령도 아시아에서 만주 침략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인정하지 않는다. 그 불수인 정책 선언하고. 루즈벨트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처칠을 도와주고 싶은데 영국을 도와주고 싶은데 왜? 영국이 만약에 독일에 굴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영 제국의 함대가 미국을 갖다 치는 건 간단한 겁니다. 대영 제국이 넘어가면 미국이 곧바로 전쟁에 입수합니다. 왜? 대영 제국의 그 세상의 가장 큰 함대를 독일이 손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칠을 도와주고 싶은데 여론이 기본적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불개입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삼선에 나서면서도 나는 미국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마음속으로는 지금 히틀러, 스탈린을 도와야지 아니면 스탈린이도 한다. 스탈린도 나중에 도왔지만 처치를 도와야지도 하지 하면서도 이 여론 때문에 그게 민주주의의 한계이죠. 그래서 못했는데 이 모든 걸 이제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것이 일본 사람의 실수고 히틀러가 곧바로 미국의 선전포고를 해버립니다. 따라서 히틀러는 결코 지정학자들이 독일의 지정학자들이 얘기했던 플루리 유니버설
그러한 지정학이 아니고 세계를 상대로 한 글로벌 도전을 했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군력을 1차 세계대전 전에 길러서 영국에 도전을 해서 영국이 긴장했던 것처럼 21세기에 중국이 갑작스럽게 북방, 과거에는 북방인데 북방에 군대 육군들을 확 줄이고 그 돈을 돌려가지고 해군력을 증강시켜가지고 우리도 바다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뭐 동아시아 바다뿐만 아니고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인도양까지 버마를 통하고 뭐 해가지고 스리랑카를 통하고 이래가지고 전 세계적인 도전을 사실상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바다의 여왕이었던 19세기는 영국이 바다의 여왕이고 20세기는 바다의 여왕이었던 미국의 입장으로 봐서는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이건 현상 타파인 것입니다. 한반도를 아까 지정학적으로 버퍼존이라고도 하고 뭐 브릿지 헤드라고도 하고 셰터필드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거 다 그 말입니다. 버퍼존하고 브릿지 헤드가 함께 합치다 보니까 이제 셰터필드가 되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아니 이 말이 나오기 전에는 그러면 한반도를 뭐라고 표현했냐 표현을 이거 없으면 표현 안 했냐? 냉전 시대에는 표현 안 했나요? 냉전 시대도 표현했어요. 냉전 시대는 지정학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시대였습니까? 학생 같은 질문을 못하겠고 그때는 전략무기의 군비 경쟁의 시대였습니다. 집어나가요 주정학에 최고의 그래서 인공위성 미국까지 무기까지를 합쳐서 무엇까지 스타워까지 합쳐가지고 그 당시는 전략무기의 경쟁 시대입니다. 냉전 시대라는 건 소련과. 이거 원자탄 만들었어. 근데 그러니까 러시아는 너무 땅이 커. 그래가지고 인간이 원자탄 몇 개 떠들어봐야 이게 별로 소용이 없겠어. 그러니까 수소탄 같은 건 그냥 대륙을 쓸어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뭔 폭탄, 그 다음에 뭐 IBRD, IBRD가 아니지. 멀티플 리엔트리 비클 뭐 등등 해가지고 그 전략무기 경쟁에 완전히 휩싸여 있었던 냉전 시대에는 그럼 한반도는 뭐라고 부른 게 없었냐? 부른 게 있었어요. 지금 그 말로 분석해도 됩니다. 뭐 린치핀이라도 있었지만 더욱더 충돌을 염두에 뒀을 때는 플래시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인화점, 발화점, 폭발점, 플래시 포인트로 표현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그런 제목 가진 책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플래시 포인트는 내용은 남북한의 정년 대일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은 북한은 아니야 남한은 아주 소극적인 억제 정책이에요. 왜? 공세 정책에 맞춰가지고 소극적입니다. 근데 북한은 이미 뭘 통해서 한국전쟁을 통해서 보였듯이 그들의 목적은 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통일정책, 통합정책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 이쪽에서는 아무 일이 없기만 바라는 거야. 응? 그래서 1950년에는 그들은 뭘 했어요? 재래식 무기로 한번 해봤어요. 2차 세계대전 연장선상에서 한번 밀었어. 스탈린이 다 소련 전략을 가지고. 그게 안 돼. 1960년대, 70년대는 뭘로 했어요? 게릴라전으로 이제 해봤어요. 게릴라전으로. 그냥 월남에서처럼. 그것도 안 되네. 그래서 90년대 오니까 뭐야? 이제는 핵무기뿐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저강도에서 이것저것 안 되니까 핵무기를 통한 무슨 정책입니까? 강압 정책입니다. 남한에 대해서. 그래서 남북한에는 실전적 투쟁입니다. 북한에게는 남한이 무슨 정책을 하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문제지. 그런데 수데텐랜드를 중심으로 사는 독일인들을 중심으로 나치수당을 조종해가지고 오스트리아 정부를 받게 하고 이어받게 하고 또 하나는 잘 알다시피 1945년으로 쏘는데 75년 베트남. 여러분 베트남은 그 당시에 75년에 노스 베트남이 야 이제 더 이상 미국이 개입할 것도 없고 이거 그냥 미루고 가면 끝나는 거야. 그거 공격을 개시하니까 당시에 사우스 베트남의 총사령관이 뭐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튀우는 도망
도망가버리고 전 베트남 군인들에게 무장 해제를 명합니다. 무기를 내려놔라. 저항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싹 드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대한민국 군인들한테 북한에서 뭐 오는데 저항하지 말라. 무기를 내려놔라. 같은 통포인데 환영하라. 지금은 그런 아직 단계는 안 됐어요. 그러나 계속 된다면 이런 위험성을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식이나 베트남식이나 싸우지 않고 이긴 것입니다. 마지막 그들이 말하는 병합이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험성을 아니면 그것이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이기고 싶은 거, 싸우지 않고 이기고 싶은 거, 그 전략이 바로 북한의 전략, 김정은의 이어지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남한은 아주 기회주의적이에요. 착할래요. 뭐 갑작스럽게 어디서 국제정치학은 어디서 좀 청강이라도 했는지 거기서 나오는 용어를 들어가지고 뭐 밸런서를 하고 뭐 페이실리테이터를 하고 뭐 운전자를 하고 그래서 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막 해댑니다. 여러분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강대국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19세기에 영국 그리고 20세기 미국 외에는 어떤 나라도 감히 밸런스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두 나라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지리적인 조건과 함께 동시에 뭡니까? 최강해야 돼. 그래야 나는 놈들이 말을 듣지. 예? 착하리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듣지 않아요. 사자가 해야죠. 그래서 이 자칼처럼 기회주의적인처럼 이쪽 저쪽 왔다 갔다 가다 오다가 이렇게 어정쩡하면서 양쪽으로부터 다 잘 지내보려고 해가지고 와장창 망한 역사, 외교정책 역사가 바로 이탈리아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명한 역사자 A.J.P. 테일러가 한 얘기입니다. 이탈리아 외교는 자칼식 외교다. 그래서 이쪽 저쪽에 봐가면서 붙어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정책을 추구한 것이다. 근데 문제는 왜 실패했느냐? 이탈리아는 강대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이 아니에요. 비스마르크가 뭐라고 했어요? 이탈리아는 the sixth field이다. 5대 강국으로 유럽의 밸런스 오브 파워를 돌아가는데 이탈리아는 옆에 있는 새로운 타이어다. 이게. 우리로 말하면 스페어 타이어에 지나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가 이거 무솔리니가 그래서 실패하는 건데 힘도 없고 처음에는 무솔리니가 스탈린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탈리아는 전혀 준비가 안 돼. 국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뮌헨 협정까지는 히틀러가 조금 귀를 기울였지만 그 다음에 귀를 안 기울여.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조인하게 돼요? 스탈린한테 결국은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탈리아는 강대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가 밸런스하고 뭐하고 육각 떨린다고 해봐야 그건 의미가 없어요. 충청도 아줌마야. 가도 그만, 와도 그만이야. 가면 난리 나고 오면 난리 나야 이게 밸런스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제정치학도 피상적으로 공부한 것들이 정통으로 공부해 아니고 뭐 피상적으로 논문 한두 개 읽어가지고 아는 척하다 보면 이 근본적인 국제정치의 원리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정치에는 밸런스를 하거나 밴드 웨고노민을 하는가 아니면 중립을 지키는 세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밸런스를 못하는 나라들은 특히 약소국가들은 뭘 해야 돼요? 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연행을 해야 되죠. 중국식으로 말하면 합종을 할 수 없을 때는 뭘 해라? 연행을 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If you cannot beat them, join them. 작살낼 수 없으면 그거 끼어. 그러면 밴드 웨건을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1등짜리한테 해야지. 세계 최강국에 해야지. 에트세트라가 아니라 최강국에 해야 돼. 그럼 누가 지금 최강국입니까? 미국이 최강국입니다. 미국은
중국은요 그동안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한국전쟁 좀 인해 전술로 꼬부랑꼬부랑 그 다음에 뭡니까 62년에 인도에서 좀 뭐 전쟁 하는 척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79년에 베트남하고 전쟁. 베트남한테 작살났지 베트남한테. 1950년대 무기 가지고 79년에 싸우려니까 베트남의 무기는 소련제 미제 가지고 하니까 작살나서 도망가서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한다니까 우리가 좀 가르쳤지. 뭐 이러고 도망간 거야. 전쟁에 경험이 없습니다. 무기 체제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 여기서 안 싸우면 저기서 싸우고 저기서 안 싸우면 끊임없이 그런 전쟁을 수행해서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완벽하게 준비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중국, 미국 상대 못합니다. 뭐 항공모함 일본 애들은 중국의 항공모함을 일본 사람들은 깡통이라고 그래. 그냥 깡통. 해군력은 일본도 못 당해요. 알겠어요? 완전 허장성세가 심한 거야. 매사가 허장성세입니다. 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자기 형제들 그림 그리는 거 보세요. 그게 어디 사람입니까 그게? 크게 거판하게 뭐 이래가지고 허장성세를 부리는데 미국은 세계 최강일 뿐도 아니라 이건 전쟁을 그동안에 끊임없이 해온 나라예요. 모든 것이 전략적으로나 몸들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 항공모함이 이제 한 대, 두 개 가지고 그러는데 미국은 11척이야. 그런데 바로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밴드 웨브닝을 바로 최고의 국가에 한 것입니다. 이게 이승만 박사의 바로 빛나는 업적이죠. 그때 한국 받아주려고 어떻게 이것도 뭐 동맹 맺냐 뭐 어쩌고 저러는데 이 박사가 어쨌든 동맹을 맺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맹 맺어서 우리가 후방에서 잘 살고 다니니 이제 눈알에 베이는 것이 없게 됐어요. 베이는 것이 없어가지고 어쩌고 오만해졌어. 사춘기가 됐어. 사춘기적인 충동으로서 오만하고 자만하고 그래는 지가 밸런스를 하겠대요. 대한민국이 강대국입니까? 강대국 아닙니다. 경제가 뭐 시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전쟁은 뭘로 하는 겁니까? 무기와 병력으로 하는 거예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받으려면 장기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야 돼. 장기적인 능력. 우리가 몇 달이나 싸우겠어요. 우리가 외부의 도움 없이. 또한 빛나는 승리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일본처럼 파마가스만냥 빛나는 승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스승국가인 중국을 치고 그 다음에 나폴레온을 무너뜨린 러시아를 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인도지나에서 프랑스를 치고 싱가포르에서 영국을 치고 산동반도에서 독일도 쳐버리고 몽졸이 쳐서 다만 미국한테만 진 거야. 먼저 폭탄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세계가 일본 지금 평화주의라고 해도 다 존경해. 왜? 빛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빛나는 승리의 역사도 없어. 알고 보니 우리가 이겼네? 뭐 이런 거야. 뭐 임진왜란 같은 거. 나는 요기하면서 왜 임진왜란을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왜 임진왜란은 빛나는 승리의 역사는 다른 나라 세계들이 코리아를 뭘 인정해줘.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장기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중립을 지켜? 중립은 외교적 약소국가의 외교적 측의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건 마키아벨리의 경고예요. 알겠어요? 왜? 승전국가한테 쥐어터지고 패전국가한테 앙심을 갖게 돼. 왜 도와주지 않았느냐? 승전국가는 이제 힘이 혼자 있어. 그러니까 이건 승리국가한테 언제든지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소국가는 물론 모든 지역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위스에 특별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건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한반도 같은 지금 이게 쉐터벨트한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구글로 짜내진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뭐 중립을 지킨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자살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도움 없이 자기 혼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건 과거에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안 건들 거야. 우리만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정말 인간 본성과 그리고 국제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지금 정책 결정자나 그리고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글로벌적인, 지금 여기서 우리가 유럽이나 뭐 남미까지는 신경 안 쓰는 글로벌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 그쪽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도 태평양 함대를 미국이 만들었어요. 왜? 이제 태평양 가지고 안 되고 인도까지 진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중국은 뭐 도와주는 나라가 있어요? 그냥 중국은 나홀로야. 영원히 나홀로야.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동맹국가를 왜 만드냐? 미국이 중국을 못 당해서 만드느냐? 아니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동맹국가가 같이 싸워주면 좋은 거야 이게. 그리고 니네들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인도가 원래 소련과 가까웠고 여러분도 아다시피 인도가 원래 이걸 잘 안 끼는 나라인데 중국을 보니까 이거 안 끼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인도까지 끼었어. 호주는 알다시피 그냥 내려가면 태평양으로 내려가면 호주가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별거 아닌 나라니까 호주는 미리미리 앞장서서 늘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글로벌적인 적어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한반도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콘텍스트를 이해하고 한국이 어디로 나갈 것인가? 홀로 남을 것인가? 중국에 붙을 것인가? 아니면 코드에 참여할 것인가? 코드에 참여하면은 희생도 적고 가장 무난하게 가장 국가 우리 모든 국민하는 그런 국민이 안심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경제 미국 일본 빠져나가면 와장창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은 알겠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정책적 방향이 없어. 대한민국은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인데 그것은 북한의 주민들의 해방입니다. 이걸 우리의 목표로 가져야 돼요. 명시적으로 분명히 말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 가운데 이 말을 하는 놈이 없어요. 겁이 나가지고. 에이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남북 대결 노예 문제 때문에 일어난 대결은 왜냐하면 링컨이 취임하기 전에 남부 7개 국가가 벗어나갔다. 나중에 11개 국가가 벗어나가지고 국가 연합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뽑아버렸습니다.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 뽑고 헌법 만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같은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도 공학게도 남부 측에서 먼저 썸터 요새에다가 빠방 하고 포격을 가하면서 전쟁을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은 그 순간부터 방어자가 된 거예요. 도덕적 우위에 딱 서버리게 됩니다. 왜? 먼저 공격을 받았으니까 이제 방어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도 먼저 북한 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언제 어떤 기회에 의해서 참 그 남북한의 관계 정치가 이 주사위가 묘하게 돌다가 딱 까졌는데 그때 마침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구질이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한 농포를 바로 해방시키겠다는 링컨과 같은 리더십이 이 나라의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년 전에 쓴 책이 한국의 지정학과 링컨의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안 사보신 분은 사보세요. 사본다고 저한테 인쇄가 먹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책은 논문을 모아놓은 거라서 조금 읽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일종의 광고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첫 번째 느낀 거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맞다. 재작년인가 그 안보학회에서 미국
그 학자들이 와가지고 트럼프 행정부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청중들이 왔을 때. 근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느낌이 진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다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북한을 크리티컬한 그 기회에 우리가 응징해서 정부에서 그거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말 뼈아프게 저는 생각하는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특히 우리는 또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현재의 지정학적인 이 구조와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 자손들한테 어떻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이거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어떤 그 방안은 지정학이 지금은 지리적인 이런 요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공간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새로 대두된 것들이 많죠. 사이버 공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역량을 투입하고 선점하고 주도권을 가지면서 그런 새로운 공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우리가 신성시하지 말고 우리가 한미동맹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또 어떤 우리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시키면서 이 자주국방에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관 앞에 있는 인천 선생님 동상 뒷면에 보니까 거기에 이 명판의 첫 문구가 뭐냐 하면 민족 자립의 대본이 교육이다. 그래서 중앙학교를 세우고 보성학교를 세워서 고려대학교를 만든다 라고 하는 이 민족 자립의 정신을 그 명분으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 민족 고대가 또 우리 국방부가 지금까지 그러면 왜 이 부분을 더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퇴보하는 방향으로 갔느냐, 이것을 저는 좀 자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민족 자립의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는 자주국방의 노력을 더 기울였을 때 그 한미동맹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이 나름대로 미국의 집을 덜어줄 수 있을 정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룸이 생길 것이고, 우리 후세들이 정말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어떤 주종관계가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그 정신으로 그 큰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의 뭐라 그래야 돼요, 장차에 웅비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정신이 없다면 우리가 영원히 그냥 종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향후 후대 세대들에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